오늘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데 이렇게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나왔지만 원서는 2014년에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책은 올해 1월에 나왔지만 원서는 2016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원서가 출간된 해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정확히 예측했던 책이기 때문에, 거의 2년에서 4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출간된 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피터 자이한이라는 저자가 썼는데, 이 저자는 지정학 분석가예요. 그래서 이 책을 분석하는 그 분석의 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정학이고 하나는 인구 통계학인데, 지정학은 지리적 여건이 그 나라의 국가로서의 역량과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지오폴리틱스에서 폴리틱스 부분은, 정치 부분은 가변적이죠. 그렇지만 지리적인 위치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리적인 제약이나 아니면은 불리한 점을 사람들이 기술 혁신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은 특정 연령, 어떤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의 특정 연령에 따른 그 행동을 예측하는 건데, 사망률, 출생률과 같은 통계 수치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확실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태어나면은 다음 세대가 태어날 때까지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더라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과 인구 통계학이라는 이런 분석의 틀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은 국제적으로 정세가 어느 정도 불안한가부터 경제적 성과까지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저자는 오늘날에 제가 저자는 뭐 이렇게 얘기 안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자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날의 세상을 만든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운송의 균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나라 안에서는 왕래가 자유로워야 정치적 문화적으로 하나의 그 정치체로 통합이 되죠. 그 대신에 외부에서 그 나라에 침범하기는 어려워야 그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그 왕래가 자유롭고 밖에서는 안으로 침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여건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양항해 기술은 예전에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멀리까지 나가지 못했죠. 특히 바다가 있는 경우에는, 대륙은 뭐 걸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근데 원양항해 기술이 발견됨으로써 우리가 내가 갈 수 있는 도달 범위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갖고 있는 힘이 증폭됐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서 내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 국가 내에서 왕래가 활발하면은 서로 교류를 하게 되죠. 경제적 교류도 하고, 그러면은 자본이 축적되면서 부가 축적됩니다. 그래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학교도 짓고 기관시설도 만들고 다리도 놓고 철도도 건설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침략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국가 안보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업화는 경제적 근력이 증폭됐습니다. 원양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원뿐만 아니라 남의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자원을 탈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에. 그래서 산업화, 이 세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나라들은 있어도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자, 세계 4대 고대 문명입니다. 이집트 나일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인데, 이 네 문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강 유역에서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있어야 식량을
생산하죠. 문명이라는 거는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문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문명이 태동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네 중에 일단 이집트를 보면은 이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인데 여기가 하류예요. 삼각주. 그래서 이 나일강은 굉장히 범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관계 시설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계 시설은 개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 농사를 짓고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고 인구가 늘어났죠. 그런데 이 범람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인구를 총동원해서 이 범람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노예제도가 발생해요. 그리고 여기서 축적된 자본을 이 사람들은 기술 혁신에 쓰지 않고 파라오의 그 기념비 같은 거 있죠. 기념비 같은 거 건설하는데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는 안으로는 통합이 가능했지만 여기까지가 사막입니다. 벵가지 여기 리비아 벵가지까지가 여기가 온통 사막이고 이 오른쪽도 사막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혀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의 하나의 단점은 국가 안보는 튼튼하게 유지되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침공을 안 받으니까 그냥 번 돈으로 기념비 짓고 피라미드 만들고 석탑 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은 자연재해도 겪어야 하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침공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바깥에서는 자기가 굉장한 문명 국가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한낱 그냥 식량이나 충분히 생산하는 나라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얼마나 고립된 그 국가였냐면 이게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나갑니다. 바다로.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립되었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고 유럽의 제국으로부터 식민지가 하던 시기에 같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국과 제국의 침략을 받고 그렇게 살아요, 이집트가.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몰락시킨 거는 왼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게 돛담배인데 이거는 이제 복제품이죠.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낙타.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낙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돛담배를 이용해서 이집트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기술 덕분에 때문에 이집트가 몰락한 거죠. 여기 낙타가 등이 하나인데 등이 하나인 거는 중동에 있는 낙타고요. 등이 두 개인 거는 몽고에 있는 낙타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패권국이 제국이 될 뻔한 나라가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요 마르마라라는 조그만 내해가 있어요. 거의 뭐 호수 같은데 사실 호수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협이 있어서 이리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흑해, 그 다음에 지중해, 그 다음에 아드리아해, 에게해 여기를 다 장악하면서 물길을 다 이용한 거죠. 이 지정학적인 명당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가장 긴 다뉨강인데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고요. 여기가 카르파티아 산맥이라는 건데 이 양쪽 산맥을 가로질러서 다뉴브강을 거슬러 가서 비엔나까지 진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베리아 반도 여기서 제국이 탄생하면서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지중해를 사수하는 데 그쳐야 됐었어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제 실크로드 잘 아시는 실크로드가 생겼는데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터키까지
여기서 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무역이 이 길을 통해서 그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이 됐죠. 그래서 유럽은 이 중개상 역할을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에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유럽 지역으로 엄청나게 부가 이전됐죠. 왜냐하면 향신료를 사야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점선이 있죠. 이 해안가를 따라서. 이거는 바다 실크로드입니다. 바닷길 실크로드인데 보통 이 육로를 많이 이용했지 그 해로는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해양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야에서 묻이 벗어나면은 길을 잃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멀리까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길을 이용한 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거는 바로 항해 기술의 등장입니다. 나침반,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직각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사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거는 자기가 있는 방향, 별자리와의 각도를 계산해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방향을 가늠하는 거고, 왼쪽에는 나침반은 자기가 갈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기술이죠. 11세기에 중국에서 최초로 나침반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나침반은 물 위에 띄워서 그 방향을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항해 기술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습식이라고 하고요. 습하다는 거. 건식 나침반이 발견되면서 이제 원양 항해 기술로 쓰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항해 기술은 바로 이 포문입니다. 예전에는 갑판 위에 포문을 배포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배포를 배 위에 설치하면은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서 굉장히 전복되기가 쉽죠. 그리고 많이 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이 바다 밑으로 포문이 배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수도 훨씬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화력도 증가하고. 그래서 이 배는 산 펠리페라는 1690년에 스페인 제국이 만든 배의 복제판인데 1690년에 이 포문이 나왔는데 여러분 거북선 언제 나온지 아시죠? 거의 200년 전입니다. 이거보다. 거기도 포문이 있죠. 그래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터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 향신료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가장 마지막에 향신료를 얻을 수 있었죠. 가장 끝에 있으니까 가장 비싼 가격을 주고 향신료를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받죠. 그래서 자기네가 직접 향신료를 구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원양 항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스페인이 먼저 남미 대륙으로 진출하고 그 다음에 해양 쭉 돌아서 여기까지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거는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이 이런 해로를 통해서 오스만 제국이 장악했던 비단길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네가 직접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원양 항해 기술도 지리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그 기술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원양 항해 기술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바로 섬나라입니다. 영국이 이 원양 항해 기술을 이용해서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대영 제국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자기네가 점령한 지역에 자원을 수탈해 갔지만 대영 제국은 마침 원양 항해 기술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한 제품들을 팔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원 수탈해서 교역체제 구축하는 걸로 제국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산업화 기술은 영국에서 최초로 발달했지만
이 산업화 기술을 또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이 기술이 이동합니다. 바로 독일이에요. 독일은 그 유럽 대평원, 여기가 유럽 대평원입니다. 대평원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은 막강한 나라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제국이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이 변방 지역들은 전부 외부와 거래하거나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자기를 막아내기에 급급했어요. 도시 국가들이.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세기 정도의 런던 테임즈 강을 중심으로 하나의 중앙 체제 국가가 들어섰지만 독일은 한 15세기에 가서야 비로소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그 독일의 변방 지역들은 독일 바깥 지역하고 철도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철도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독일 안에 철도를 왕창 건설합니다.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나라를. 그리고 자기네는 가진 게 없고 이런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상품의 품질,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요. 그래서 독일 제품 굉장히 견고하고 정교하죠. 지금도 유명하죠. 자, 드디어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런 단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이게 미국 대륙인데, 아이고, 여기가 대평원입니다. 무려 1억 3,9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생산성이 높은 대평원이에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경작에 적합한 온난 기후이고, 그리고 여기 아팔라치아 산맥이 있고 여기 로키 산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장애물이 될 것 같지만 사실상 6개에서 10개 정도 그 통로가 있고 산사태가 적기 때문에 산맥이 있어도 나라가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비옥한 대평원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미시시피강. 그 실핏줄처럼 나라 전체에 퍼져 있죠. 이 미시시피강 총 길이가 2,100마일인데 이 미시시피강에 포함되어 있는 지류까지 다 합하면은 12,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1개 물길을 합하면은 14,650마일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이 동부 연안을 따라서 이게 다 수로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3,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길을 이용하면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육로보다는 물길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하면 비용이 적게 되니까 자본이 더 많이 축적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이런 배가 다닐 수 있는 물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구가 거의 2억 5천만 명, 거의 전체죠. 지금 3억 3천 정도 되나요? 2억 5천만 명이 수로에서 150마일 이내에 거주합니다. 따라서 이 수로를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본 축적을 통해서 거의 모든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형성됐는데 미국의 소비시장은 이 6개 나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를 다 합한 것만큼 큽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낮아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아까 운송의 균형 말씀드렸죠. 미국 내에서는 저런 물길을 통해서 안으로 정치적 문화적으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외부에서 어느 정도나 침략이 용이한지 보면은 캐나다는 미국의 사촌보다 더 가깝죠. 멕시코는 미국을 공격할 깜냥도 안 되죠. 대서양에는 기껏해야 상어나 있겠죠. 태평양에는 고래나 있을 테고. 그러니까는 거의 대륙국가이긴 하지만 거의 해양국가, 섬나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섬나라적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해양 국가처럼 행동하는 대륙 국가, 동서 남북이 다 위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육군의 그러니까 육군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양력을 육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해양력은 그 해양력이 있어야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로 원정을 가거나 아니면은 위협이 있다고 하면 원정 가서 그 위협을 제거할 수까지 있죠. 그래서 해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대평원을 통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에너지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교역 상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유럽이 경기 침체면은 아시아하고 교역하면 되고, 아시아 지역이 경기 침체면은 유럽하고 경기 침체하고 교역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은 미국은 거의 경기 침체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면은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대단한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첫째는 지정학의 귀환. 지정학의 귀환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지정학이 작동 안 했느냐? 작동 안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정학이 귀환하면은 이제 서로 나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이좋게 물건 사고 팔던 70년 동안의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도 격변하게 돼요.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 그리고 유럽은 거의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주도 성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은 인구가 성장하면서 소비주도 성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나마 미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지막 연결고리, 에너지 공급, 그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미국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그 이유는 산업화된 다음에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피해가 막심했던 그런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가 붙으면은 그 나라에 의한 평화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그동안 식민지를 거느렸던 유럽 제국들이 다 그 전쟁에 폐허가 되면서 유일하게 미국이 강대국으로 남았죠. 그래서 유럽 제국들은 앞으로 미국에 의한 그 평화 체제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팍스 아메리카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이 전쟁에 지치고 미국도 전쟁에 지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죠. 모두들. 그리고 제국,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체제를 통해서 제국을 구축하려면 미국이 엄청난 대규모 그 군사력을 점령지에 주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국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아주 저강도 전쟁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미 대규모 육군을 보유한 중국과 그 러시아에 맞서기에는 미국은 육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유럽 대륙의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서 대규모의 육군을 주둔시키려면은 해양 국가로서의 장점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기동성 해양 국가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때에 침입해서 속전속결로 끝내고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대륙에 주둔하게 되면 이런 장점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체제가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1944년에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있는 마운트 워싱턴 호텔이라는 데서 열렸어요. 여기서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그다지 서비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한여름이었는데 뭐 얼음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판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호텔 지배인은 그 청소도구 하면 처박혀갖고 술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의 44개 연합국이 참여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국과 미국 대표 두 사람이 주도했어요.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은. 왼쪽이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 대표고 오른쪽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그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왼쪽의 그 미국 대표는 1948년에 소련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극구 부인했었는데 나중에 FBI에서 수집한 소련의 그 통신을 그 가로채서 해독한 베노나 시크릿이라는 그런 그 자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소련 첩자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소련 첩자라는 혐의를 받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한 직후에 의문사를 당합니다. 의문사는 아니고 급사를 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참가국들의 44개 참가국들에게 제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국내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테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라.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너네도 시장을 열어라 하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네 시장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네가 물건을 누구한테 팔던 사던 간에 상관없이 바닷길의 안정은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야지 그 배들이 다니면서 화물을 실어 나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나라들한테는 소련으로부터 보호해줄 전략적 안보 우산을 제공하겠다.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때 유럽 국가들로서는 그때 그 독자적인 힘으로 소련을 방어할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자기네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는 제안이잖아, 세 가지가. 그래서 덥석하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제안을 한 거는 간접적으로 유럽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유무역 촉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보 비용은 그 대신에 미국이 전담하는 이런 꿈의 그 거래를 한 거죠, 유럽으로서. 그래서 브레튼 우즈의 효과는 그동안 치고받고 싸우던 나라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느리던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리고 유럽이 식민지를 관할하면서 만들어놓은 물자 공급망은 미국 해군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자기네 경제 체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에 맞게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던 해군력은 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죠. 그 전쟁 중에 잠수함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서로 싸우던 그 적대감을 버리고 이제 유럽 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팽창 정책을 쓴 거는 그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자원 때문이었는데 팽창 정책을 포기해도 되게 됐고, 왜냐면 그 바닷길의 안전을 보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가 필요한 자원이나 그런 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경제를 그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중국은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렸죠. 유럽한테도 시달렸고 일본한테도 시달렸고. 근데 중국도 외세 방해 없이 국가를 통합하고 산업화를 추진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륙국 같지만 해양국가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공세적 해양국가로서의 장점을 일부 포기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럽의 나토를 통해서 주둔시키거나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을 듯이 약간의 방어적인 대륙기지를 가진 방어적인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71년에 완성됐어요.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된 다음에 색깔이 다른 거는 그
브레튼 우즈 협정에 그러니까 합류한 시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빨간색만 빼고는 모두 다 브레튼 우즈 협정의 체제에 들어간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튼 우즈 체제는 바로 당시에 강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브레튼 우즈 협정은 경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빨간색만 빼고 다 브레튼 우즈 협정에 참가한 나라인데 보십시오. 소련 주위로 다 브레튼 우즈 협정 참가한 국가죠. 바로 이게 미국의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경제 전략이 아니라 미국에게는 경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었고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짰어요. 그 대신에 미국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체제를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군사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 대단한 변화가 다가오게 됩니다. 첫째는 지정학의 귀환. 지정학의 귀환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지정학이 작동 안 했느냐? 작동 안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정학이 귀환하면은 이제 서로 나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이좋게 물건 사고 팔던 70년 동안의 자유무역 시대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도 격변하게 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 그리고 유럽은 거의 이제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비주도 성장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70년 동안은 인구가 성장하면서 소비주도 성장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나마 미국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지막 연결고리, 에너지 공급. 그 연결고리가 끊기면서 미국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게 됩니다. 2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 그 이유는 산업화된 다음에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피해가 막심했던 그런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명실상부한 패권 국가로 부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뭐가 붙으면은 그 나라에 의한 평화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그동안 식민지를 거느렸던 유럽 제국들이 다 그 전쟁에 폐허가 되면서 유일하게 미국이 강대국으로 남았죠. 그래서 유럽 제국들은 앞으로 미국에 의한 그 평화 체제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팍스 아메리카나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한 그런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럽이 전쟁에 지치고 미국도 전쟁에 지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없었죠. 모두들. 그리고 제국,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체제를 통해서 제국을 구축하려면 미국이 엄청난 대규모 그 군사력을 점령지에 주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국을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아주 저강도 전쟁을 수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미 대규모 육군을 보유한 중국과 그 러시아에 맞서기에는 미국은 육군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유럽 대륙의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식민지로 삼아서 대규모의 육군을 주둔시키려면은 해양 국가로서의 장점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기동성 해양 국가라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때에 침입해서 속전속결로 끝내고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대륙에 주둔하게 되면 이런 장점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체제가 바로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그 제2차 대전이 종전되기 직전에 1944년에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있는 마운트 워싱턴 호텔이라는 데서 열렸어요. 여기서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그다지 서비스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한여름이었는데 뭐 얼음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불판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호텔 지배인은 그 청소도구 하면 처박혀갖고 술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브레튼 우즈에 44개 연합국이 참여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국과 미국 대표 두 사람이 주도했어요.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은. 왼쪽이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국 대표고 오른쪽이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입니다. 그 해리 덱스터 화이트라는 왼쪽의 그 미국 대표는 1948년에 소련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극구 부인했었는데 나중에 FBI에서 수집한 소련의 그 통신을 그 가로채서 해독한 베노나 시크릿이라는 그런 그 자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소련 첩자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소련 첩자라는 혐의를 받고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한 직후에 의문사를 당합니다. 의문사는 아니고 급사를 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미국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참가국들의 44개 참가국들에게 제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의 국내 시장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테니까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라.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너네도 시장을 열어라 하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네 시장만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네가 물건을 누구한테 팔던 사던 간에 상관없이 바닷길의 안정은 우리가 보장하겠다. 그래야지 그 배들이 다니면서 화물을 실어 나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나라들한테는 소련으로부터 보호해줄 전략적 안보 우산을 제공하겠다. 이 세 가지를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때 유럽 국가들로서는 그때 그 독자적인 힘으로 소련을 방어할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자기네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는 제안이잖아, 세 가지가. 그래서 덥석하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제안을 한 거는 간접적으로 유럽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자유무역 촉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안보 비용은 그 대신에 미국이 전담하는 이런 꿈의 그 거래를 한 거죠, 유럽으로서. 그래서 브레튼 우즈의 효과는 그동안 치고받고 싸우던 나라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느리던 식민지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리고 유럽이 식민지를 관할하면서 만들어놓은 물자 공급망은 미국 해군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자기네 경제 체제를 브레튼 우즈 체제에 맞게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던 해군력은 다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죠. 그 전쟁 중에 잠수함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서로 싸우던 그 적대감을 버리고 이제 유럽 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팽창 정책을 쓴 거는 그 자원 때문이었습니다. 자원 때문이었는데 팽창 정책을 포기해도 되게 됐고, 왜냐면 그 바닷길의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가 필요한 자원이나 그런 거를 이제 확보할 수 있게 됐죠.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경제를 그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중국은 끊임없이 외세에 시달렸죠. 유럽한테도 시달렸고 일본한테도 시달렸고. 근데 중국도 외세 방해 없이 국가를 통합하고 산업화를 추진하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륙국가지만 해양국가처럼 행동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공세적 해양국가로서의 장점을 일부 포기하고 대규모 군사력을 유럽의 나토를 통해서 주둔시키거나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을 듯이 약간의 방어적인 대륙기지를 가진 방어적인 국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71년에 완성됐어요.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된 다음에 색깔이 다른 거는 그 브레튼 우즈 협정에 그러니까 합류한 시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빨간색만 빼고는 모두 다 브레튼-우즈 협정의 체제에 들어간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브레튼-우즈 체제는 바로 당시에 강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브레튼-우즈 협정은 경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브레튼-우즈 빨간색만 빼고 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참가한 나라인데 보십시오. 소련 주위로 다 브레튼-우즈 협정 참가한 국가죠. 바로 이게 미국의 봉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브레튼-우즈 체제는 경제 전략이 아니라 미국에게는 경제 전략이 아니라 안보 전략이었고,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짰어요. 그 대신에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체제를 정비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군사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군사적 전략이었는데, 소련이 언제 무너졌죠? 91년에 무너졌죠. 91년에 무너지면서 더 이상 사실상 브레튼-우즈 체제를 미국이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30년 전에.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미국은 여기서 전략적 이득을 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길의 안보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여전히 부담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일어났어야 했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브레튼-우즈 협정이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71년. 그러니까 중국이 합류했죠. 중국과 소련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였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중국이 브레튼-우즈 협정에 참여한 이후로 미국의 무역 격자는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에요. 임금인데 생산성은 이렇게 향상되는데 미국인들의 시간당 임금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71년 이후로. 바로 이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자, 미국의 무역 노출도를 보면은 2008년 기준으로 수입이 GDP의 14%인데 이건 지금 아마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4% 가운데 3분의 1이 에너지에서 오는데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0%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3분의 1은 또 북미 지역하고 무역 교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교역이라고 봐주세요. 그러니까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준으로 GDP의 10% 정도인데 그 절반이 북미 서방구 등 동맹국하고 하는 교역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어요. 위험한 점도 없고.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자, 미국은 지는 해고 중국은 뜨는 해라고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죠. 미국의 국력은 전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BW는 브레튼-우즈 협정을 제가 줄여서 쓴 건데 브레튼-우즈 협정 당시에 세계 GDP의 4분의 1, 국방비의 전 세계 국방비입니다. 2분의 1, 해군 함정 대수의 2분의 1. 지금도 2014년 현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브레튼-우즈를 기준으로 그 전에 80년 동안 10년 단위 규모로, 그리고 브레튼-우즈 협정 체결 이후로 10년 단위로 늘 경제적인 성장을 해온 나라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고요. 아까 제가 인구 구조가 격변한다고 그 두 번째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인구 구조인데 보통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모양입니다. 왜냐면은 그 영아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되죠. 이게 가장 이제 그 빈곤한 나라인데 조금 잘 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선진국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어린애들의 이렇게 종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우리나라 뭐 이런 출생률이 낮은 나라들의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이 세대가 가장 미국에서 많은
거의 7,500만 명에 달하는 가장 그 연령대 그 머릿수로는 가장 많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X세대인데 X세대에서 약간 그 줄어들어요, 인구가. 그런데 Y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다시 그 늘어납니다, 인구가. 그래서 미국은 요 X세대가 줄어든 요 기간 동안 허리띠를 한 15년만 질끈 동여매고 고생을 하면은 인구는 회복돼요.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 미국의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은 7,5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온갖 일자리를 다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수가 많다 보니까 임금이 정체됐고, 그리고 혼자 벌이로 안 되니까 맞벌이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2000년에 이들이 장년층에 합류하면서 이제 장년층에 합류하게 되면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머릿수가 워낙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율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험한 이자철을 찾아서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 막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저번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같은 거,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뭐 브릭스 폭망했죠. 브릭스라고 뭔지 아시죠? 그리고 뭐 버블닷컴, 인터넷 그 회사들 닷컴 버블 그 붕괴된 거, 그런 게 다 이 그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낸 사건들입니다. 저도 브릭스에 투자했다가 손절매했는데 2016년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10년 차를 맞으면서 이제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하고 이제 모아놓은 거 갖고 꽃감처럼 빼먹고 살아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왼쪽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인구 구조를 다 합한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죠. 2030년인데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건전해요. 인구 구조가. 이게 세계 인구 구조입니다.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이미 이렇게 위험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형태를 2015년. 이건 유럽연합의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합해서 만든 인구 구조인데 이건 30년 예상치예요. 요것만. 그리고 이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가장 그러니까 가입 연령에 있는 남자 여자들이 그러니까 HIV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낙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인구가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 다 아시죠? 고령 국가이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 인구가 거의 수입한 외국인이에요. 노동자가. 국내인들은 그냥 먹고 놉니다. 워낙 기름이 많다 보니까 일을 안 해요, 사람들이. 군대도 없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군대도 수입합니다. 근데 이게 이란인데, 이란도 그렇게 인구 구조가 좋진 않지만 이란은 그래도 상당히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다가올 급격한 변화, 셰일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석유 유전과 보통 전통적인 석유 유전과 셰일 유전의 차이는 간단하게 중국의 즙 많이 든 샤오롱바오라는 만두 아시죠? 이 만두처럼 그 덮개암이라고 그 아래 이렇게 석유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보여있는 그 웅덩이에서 빨대 꼽아서 이렇게 쭉 빨아올리는 것처럼 채취를 해요, 석유를. 근데 셰일 유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암석 층층이 사이사이에 이 소스가 있듯이 이렇게 그 석유가 층층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석을 뚫고 그 파쇄액이라 그래서 소금물과 화학 물질을 섞은 그거를 파이프로 내려보내서 이 그 켜켜이 그 층 사이 암석 층 사이사이에 그 파이프를 넣어서 암석을 파괴해서 석유를 끌어올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가지런하게 여기 라자냐라는 게 이제 이태리 음식인데 가지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11층짜리 케이크를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내던진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주요 셰일 매장지고요. 자, 초창기의 셰일 기술은 수직으로 파이프를 하나만 꽂아서 수평으로 다시 이제 꺾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셰일층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근데 수평적으로 들어가는 파이프가 600피트에 불과했어요. 근데 2011년 되면은 이게 6000피트로 연장이 됩니다. 수평으로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2014년에 가면은 한 유정의 파이프를 여러 개 꽂아서 여러 개를 수평으로 또 방추형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훨씬 한 유정에서 훨씬 많은 셰일 석유를 채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맥동 공법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꼽아보는 게 아니라 이 맥동 공법을 이용해서 어디에 셰일이 매장돼 있는지를 우리가 MRI 보듯이 이 그 진동을 이용해서 아주 미세한 진동을 감지해서 어디에 매장돼 있는지를 확인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수직으로 꼽는 파이프는 하나이되 하나만 꼽아도 되고 그 하나를 꼽아서 수평으로 이제 방치형으로 그 파이프를 꽂아서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셰일의 기술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개를 밤에 찍은 거예요. 하얀 점이 보이죠? 하얀 점이 보이는데 이 지도를 수표책 지도라고 합니다. 체크북 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가면은 일단 그 미국의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죠. 그러면은 자기 이름이 적히고 공란이 있는 그 액수를 적는 공란이 있는 수표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공과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표책에다가 공과금 고지서에 온 그 액수를 적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공과금을 지불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지로로 하면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하얀 점들은 그렇게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전기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하얀 점들이. 그래서 이 지도를 수표책 지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석유 매장지를 녹색으로 표시하는 데입니다. 대부분이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오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셰일 매장지를 본 거예요. 셰일 매장지를 본 건데 그 전통적인 석유 매장지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잘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과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셰일의 매장지가.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 점선 안에 있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인구가 희박한 오지예요. 오지인데도 이렇게 아까 수표책 지도에서 보셨듯이 하얗게 불빛이 환하게 있죠. 근데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텍사스에 있는 셰일 유전에서 뽑아올린 셰일 천연가스를 태우는 굴뚝입니다. 셰일 가스가 남아 돌아서 그냥 태워서 날려보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그래서 이 셰일 유전에 셰일 매장지에는 이런 천연가스를 태워버리는 굴뚝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주 정거장에서까지 이 불빛이 환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데 셰일 혁명을 이끄는 거는 셰일 석유가 아니라 천연가스입니다. 보통 그 셰일 유정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셰일 가스와 셰일 오일이 한데 매장되어 있는 거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가스가 있어야지 그 기체의 압력으로 셰일 오일을 그 채굴해내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천연가스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입니다.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었는데 이제 미국한테 그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산업용 투입재로 물건 만들 때 산업용 투입재로 쓰이는 가장 쓰임새가 많은데 이게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스관으로는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스 송유관이 30만 개인가 그런데 지금 100만 개 넘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셰일 천연가스는 지금 미국의 산업 기반을 완전히 뜯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 연료로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쓰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발전소가. 1990년대에 그때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쌌기 때문에 발전소들이 천연가스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지나서 완전히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왜냐하면 발전소 수명은 수십 년 단위로 측정을 하고 몇십 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 연료가 가격이 등락이 심하면은 그 연료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근데 2014년부터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핵심 연료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천연가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료가 저렴해지면 전기료가 싸지죠. 전기료가 싸지면 모든 물가가 싸집니다. 우리나라랑 정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정권을 조금 깨알같이 씹고 넘어가야죠. 이게 그 태양광 잠재력을 가진 지역들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가장 이상적인, 태양광 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노란색이 아주 낮은, 잠재력이 아주 낮은, 그리고 희끄무리한 색이 거의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세요. 무슨 색입니까? 희끄무리하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 셰일 천연가스의 세 번째 특징, 고용을 창출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셰일 산업 여기저기 유정을 뚫으면은 그 유정에서 채취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뭐 파이프도 대량 생산해야 되고, 아니면은 그리고 채굴한 거를 운송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셰일 산업과 연관된 고용이 창출됩니다. 그리고 직접 연관 말고도 간접 연관과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창출되죠. 뭐 그걸 가공 처리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천연가스가 싸지니까 제조업이 그러니까 연료값이 하락하니까 이제 미국의 제조업이 귀환해서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미국의 민간 부문 6대 소비 부문이 이렇게 6가지인데, 지금 전기료가 어떤 효과를 보고 있냐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휘발유 값이 하락해서 1,100달러가 절약됩니다. 1년에. 그리고 전기료 인하로 한 해에 750달러가 절약되고. 껌쩍 같지만 이게 중산층한테는 상당히 그리고 이 셰일 천연가스가 대량 생산되면서 이제 미국이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천연가스는 가스 형태로 수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출하려면 굉장히 첨단 기술이 있는 나라만이 이거를 수출하고 수입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사스에서 멕시코까지 송유관을, 그러니까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가 산업 발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장에서 기계를 가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겨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데, 멕시코한테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체류하려고 넘어오는 노동자들도 없어질 테고, 줄어들 테고,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타리오주는 미국 캐나다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알버타주는 서쪽이에요. 그리고 알버타주에서 주로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그 에너지를 알버타에서 온타리오주까지 그 관으로 연결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 거리보다 미국 북동부에서 온타리오주로 직접 가스관을 연결해갖고 글로 보내는 게 훨씬 저렴하죠. 거리도 짧고. 그래서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도 지금 가스관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구간 손익 분기 석유 유가라는 건데, 그러니까는 생산에 착수하면서부터 팔 때까지의 전 구간에 드는 비용을 합한 손익분기점이 다다르려면은 유가가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느냐 하는 건데, 아이고, 이게 미국의 셰일 2012년 셰일 값이 이랬어요. 유가 생산가가. 근데 지금 2017년에는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미국이 2등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오펙 국가들도 석유 수출국 기구에 소속된 회원국들도 미국보다 비싼 가격에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가 생산 가격은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국가 기밀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발표는 안 해요. 이건 이제 추산치고. 자, 우리 중국은 뜨는 해라니까 중국을 좀 짚고 넘어가야죠. 진짜로 뜨는 해인지. 중국은 사실 지금의 중국이 있기까지는 지난 70년 동안 작동한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이라는 위협이 제거됐어요. 더 이상 제국을 추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에너지와 자원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일본이라는 위협이 제거되면서 중국이 안으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럽이 중국을 못 살게 굴었죠. 그래서 유럽이라는 위협도 제거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 유럽 국가들한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랬던 시절은 가고 이제 경제 주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홍콩도 이제는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홍콩과 마카오, 포르투갈의 그 식민지였던 마카오를 제외하고 유럽이 다 철수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년대 초에 브레튼 우즈 체제에 중국이 편입되면서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국들한테 원자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오히려 중국이 그리고 다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됐죠. 그리고 제국이 중국에 들어와서 착취한 값싼 노동력은 이제 중국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자국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중국의 지리적 여건. 중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맨 위쪽의 북부가 그 황허강 지역 북부가 정치 군사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중부가 경제 중심지, 양쯔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중심지고 아래 여기가 해안 지역, 해안 지역. 뭐 그 홍콩 있고 마카오 있고 이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내륙 지역. 이 내륙 지역에 사는 인구가 중국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아주 빈곤한 지역이에요. 그 북부는 황허가 굉장히 범람이 심합니다. 범람이 심하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쌀농사를 짓죠. 쌀농사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그 농사입니다. 밀은 그냥 뿌려놓으면 지가 자라는데 논농사는 굉장히 사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황허 범람할 때 관리하려면은 그 주민들을 맨날 동원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농사와 범람하는 거 그 관리하는데 인구들을 동원하다 보면은 산업화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냐면은 잉여 노동력이 있어야지 그 노동력이 산업화로 흡수가 되는데. 그리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양쯔강이 어느 정도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길 역할을 하면서 자본 축적이 가능하긴 했지만 이 양쯔강은 굉장히 험악한 산악지대를 굽이 흐릅니다. 그래서 강이 있으면은 그 강 주변에 후배지라고 해서 그 강을 따라서 오가는 뭐 배들이 그 선원들이 쉬어갈 수 있는 무슨 뭐 여관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그 보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도 짓지를 못해요. 양쯔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거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강 역할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 축적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중심지가 됐고 중부가. 그 다음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 지역은 이제 그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대부분이 이 해안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국에서 이 해안 지역으로 접근하려면 어느 정도 자연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안 지역은 바깥쪽하고 더 가깝습니다. 나라 밖의 그 세력들과 그 세력들로부터 뭐 식량도 수입하고 에너지도 수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분리 독립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리고 내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중국의 인구 절반이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이 큰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돈, 뇌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최대 4개 국영은행에 예치된 저축액의 4분의 3이 중국의 공산당이 추진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이용이 돼요. 나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축을. 그래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주로 우리가 그 중국의 고위 간부들 저 자식들인 뭐 태자방 이런 데 있는 애들이 하는 대기업이라서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아주 건실하고 그 다음에 장래가 유명한 무슨 중소기업 같은 데는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치계와 연줄이 있는 대기업들한테 융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대출 모델이 아니라 보조금 체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행들에서 그 기업의 뭐 장래가 유망한지를 보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안 갚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율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 고리를 깨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대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왜냐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들이 먹고 살고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불만이 없고 동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은 효율성이 없어도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빚을 지면은 그거를 갚기 위해서 또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갚고 계속 대출을 받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계속 수여를 해줘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중국의 금융 체제는 거의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중국 경제 전체가 미국이 그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생겼죠. 지금 중국 경제는 경제 전체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융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금융 지원을 중단하면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더 이상 쥐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맘대로 살게 되죠. 두 번째 중국의 악몽, 인구구조. 그 인공지능이 중국 사람들한테 가장 바라는 중국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살기 힘든 나라예요. 지금 한자녀 정책 아시죠?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자녀 정책으로 출산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부유해지지 않았는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일본은 부자가 된 다음에 고령화가 됐고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와중에 고령화가 됐다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부양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나라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청년층이 교육이나 자기 개발에 쓸 돈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값싼 잉여 노동력도 고갈돼 가고 있죠. 사람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중국은 제조업에 나간데.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주도 성장 동력도 약해지죠. 그리고 수출에서 내수를 전환을 하려고 해도 인구수가 늘어드니
그래서 2019년 올해에 미국의 평균 연령을 중국의 평균 연령이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상태는 유럽도 뭐 엉망진창이죠. 유럽보다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되고, 그 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 지금 그 자유무역 체제가 와해되면은 중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중국은 경제의 3분의 1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GDP의 15%가 직간접적으로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교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에는 다 접근할 수 있어도 중국이 미국 시장에만 접근이 차단되면은 20세기 초에 미국이 겪었던 경제 대공황 3개를 한꺼번에 겪는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원자재 석유 수입국이죠. 워낙 그 제조업이 방대하니까. 그런데 이 중국도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긴 바닷길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원유 수입해오는 그 경로 바닷길에 이렇게 나열된 나라들이 다 중국의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중국은, 그리고 그 바닷길, 중국이 원유를 들여오는 그 바닷길 경로에 위치해 있는 이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적대적이고, 중국보다 다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중국이 자기네 공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봉쇄할 만한 능력은 갖춘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못 본 척하는 사이에 일본이 꼬물꼬물 위협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고령화돼서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석유와 원자재를 확보하고 판매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무역의 의존도는 중국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훨씬 덜 절박합니다. 이게 지도가 좀 이상한데 여기가 남쪽입니다.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노란색과 주황색이 공식적 비공식적인 미국의 동맹입니다. 지금 완전히 둘러싸고 있죠. 예전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서 소련을 봉쇄하려던 전략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래서 악몽 실현의 중국.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내륙 지역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전기가 끊기고 그 다음에 비료가 있어야지 그 식량을 생산하죠. 비료도 끊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사 가자 그러고 북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인구가. 그 다음에 중부와 남부 해안은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금융 지원을 해왔는데 그게 끊기게 되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자기네를 통제하려는데 반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 접근하고 자본과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바깥 세력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난 섬에서 상하이까지 그 남쪽 해안 지역을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도시 국가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군사력까지 동원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북부, 정치와 군사력을 쥐고 있는 북부의 중앙정부, 베이징이 해야 할 일은 일단 한 나라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는 식량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량 생산을 장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 독립하려는 남부와 중부를 틀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륙에 아까 내륙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지역 난민들이 북부로 대거 몰려오지 않도록 이주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동부를 노리는 중국이 북동부를 일본이 노립니다. 왜냐하면 거기 석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만주의 쌀 생산지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를 한 가지만도 벅찬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전혀 밝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셰일 산업은 이제 셰일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있을 세 가지 대격변 가운데 마지막 겁니다. 첫 번째가 자유무역 체제 붕괴,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두 번째가 인구 구조의 격변이었고, 마지막으로 셰일 산업,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셰일 산업은 아주 미국적인 산업입니다. 일단 북미 셰일의 특징은 셰일에는 해양 셰일과 호상 셰일이 있어요. 호상 셰일은 호수에 만들어진 셰일이고, 미국에 있는 셰일은 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여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특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연대에 걸쳐서 이렇게 퇴적된 그런 층이 있는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개발한 셰일 채굴하는 기술은 다 해양 셰일에 집중되어 있는 해양 셰일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상 셰일에는 적용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앞으로 호상 셰일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한 20년은 걸린다는데, 그것도 20년 후에 뭐 기약이 없는 겁니다. 보장된 건 아니고. 두 번째, 셰일 산업이 미국적인 산업인 이유는 양적 질적으로 아주 우수한 숙련 기술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굉장히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는 그런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셰일 채굴하는 데 가보면 각 유정마다 각 유전마다 그리고 같은 유전에 있는 유정끼리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유정을 채굴할 때는 다른 유정과 달리 임기응변이 강해야 돼요. 다른 유정에서 채굴한 방식을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파쇄할 때, 층을 파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금물에다가 화학 제품 섞는 거, 그것도 비율도 아주 미묘하게 다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지질학, 유체역학, 야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석유 엔지니어는 양적, 질적으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엔지니어들이 포진한 중소기업이 수천 개에 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셰일 산업은 현재 축적된 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선발주자가 축적해놓은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그런 이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그나마 축적해온 숙련 기술을 모방하려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래서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5년 동안 시추된 셰일 시추 유정의 99%는 미국에서 시추됐습니다. 세 번째, 세계 유일의 사유재산권 보호 체계. 이게 뭔 말이냐? 우리도 사유재산권 있는데 요즘엔 다 뺏기고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들이라도 미국을 빼고 전 세계는 지주가 자기 땅 밑에 묻힌 거에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유일하게 지주가 자기 땅 밑에 파묻힌 것도 그 지주 소유입니다. 그래서 민간 소유 토지 비율이 미국 전체 토지의 3분의 2에 달해요. 그래서 셰일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방정부의 세수도 늘어나죠. 그래서 셰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그리고 민간 지주 같은 경우에는 셰일 기업이 지주를 찾아와서 야, 너네 땅 밑에 셰일이 묻혔다. 우리 발굴 좀 하자 그러면은 그 수익의 12.5%를 지주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런 인센티브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민간 소유지에서 셰일을 개발하는데 시추 허가증을 얻으려면은 이틀이면 충분해요. 그 이틀은 토요일, 일요일 다 합해서 이틀입니다. 금요일에 신청을 하면 일요일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연방정부 소유지에서 셰일을 개발하려면 무려 시초허가증이 나오기까지 220일이 걸려요. 공무원들 진짜 고단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지에서 생산되는 셰일 석유는 미국의 전체 생산량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깊고 유동적인 자본시장. 자본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자본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은 한 분야에 대출이 쏠리면은 나머지 분야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2007년에 셰일 개발과 본격적인 개발과 동시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어요.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되니까 대출을 받을 기업들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자본들이 셰일 산업 개발하는 시장으로 쏠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된 18개월 동안 셰일 채권이 가장 매력 있는 투자처 역할을 했어요. 다섯 번째, 기관시설. 이거는 기관시설은 뭐 미국만큼 촘촘하게 가스관이 설치된 이미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지금도 여전히 추가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셰일이 매장된 지역, 셰일을 생산하는 지역과 셰일을 소비하는 지역 인구 밀집지가 상당히 가깝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 좀 꺼주세요. 이 5가지 조건 빼고 조건들 가운데 셰일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달성하기 쉬운 조건이 시간과 돈인데 이 돈이 이게 쉬운 조건인데 이 쉬운 조건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 왜냐하면 기관시설을 구축하는데 수십 년 동안 수십조 달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의 셰일 매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천연가스, 이게 천연가스 겁니다. 천연가스는 매장량이 미국보다 많아요. 중국이. 근데 호상셰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게 수치가 좀 제가 딴 데서 본 걸로는 셰일 오일 매장량은 러시아가 미국보다 많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러시아보다 미국이 많은 걸로 나왔네요. 연두색. 어쨌거나 비슷비슷합니다. 러시아하고 셰일 오일 매장량은. 어쨌거나 이런데 근데 왜 다른 지역은 개발을 못하느냐? 앞서 열거한 뭐 인지니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매장지가 허허벌판에 있습니다. 동토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이게 여름이 되면 눅눅해져 갖고 겨울에 개발해야 되는데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는 계절적으로도 매장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도 부족하고 당연하죠. 못 사는 나라니까. 자본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천연가스 사업이 국영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얄팍하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개발 유망한 지역이 이쪽 지역인데 해안가죠. 해안가, 중남부. 근데 개발 가능성이 낮은 이유. 여기가 셰일을 개발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독립하려고 하겠죠. 근데 중국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개발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이런 뭐 자연적인 여건도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만은 셰일이 확인은 안 됐지만 굉장히 고품질의 셰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페르시아만에 있는 산유국들은 이걸 개발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만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셰일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장지가 허허벌판, 황무지 사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셰일가스가 나와서 그거를 운송하려면 가스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막에 모래는 항상 지형이 바뀌죠. 그래서 가스관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도 어느 정도 풍부하고 고도의 숙련 기술도 있고 뭐 등등 되지만 셰일 매장지와 소비지가 지나치게 중첩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문화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 나라인데 루브르 박물관 바로 밑에 셰일이 있다면 그거 개발할까요? 안 하죠. 절대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환경운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지주의 지하 광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 셰일 산업은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가격, 전기료 등이 하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이미 순수출국으로 전환됐습니다. 순수출국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수입은 하지만 수출하는 양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12월인가 아마 전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미국이 페르시아만 석유를 수입은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수입하는 총량의 거의 4분의 1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수입량의 절반은 미국이 멕시코만에 저장해두고 유사시에 동맹국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비용이었지 국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셰일 산업이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페르시아만의 정세가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정세가 더 이상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유가와 북미의 유가가 디커플링, 서로 연결돼 있던 게 분리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북미는 이제 자급자족이 되니까 세계 유가가 아무리 출렁이든 상관없이 자기네 국내에서 채굴한 그 에너지를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세계 에너지 유통 경로, 바닷길의 안전을 미국이 보장할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브레튼-우즈 협정할 때는 바닷길을 통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에너지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소련을 봉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에너지도 자급자족이 되고 봉쇄할 소련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을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헐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미국 중심적 특성이 가장 옅은 시기입니다. 가장 약한 시기예요. 30년까지가. 그래서 30년까지는 지금까지의 냉전 시대의 질서를 씻어내고 새 판을 까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 발생할 사건은 이제 세계가 브레튼-우즈 체제가 남긴 찌꺼기를 서로 가지려고 이제 아귀다툼을 하게 되고, 원자재를 확보하고 시장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죠. 그리고 해군력을 증강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는 허약한 체질과 치명적인 약점이 다 노출됩니다. 유럽연합도 굉장히 취약해요. 인구 규조가 붕괴되고 있고, 유럽연합도. 그 다음에 그동안 그 유럽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 뭐 이런데 그 대출을 해줘서 흥청망청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죠. 그래서 금융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러시아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구가 그 HIV 감염률도 높고 낙태율이 높아서 지금 폭망하고 있고, 남성 평균 수명이 59살인가밖에 안 돼요. 러시아는. 러시아 그 보드카를 하도 마셔갖고. 근데 미국은 여전히 내수 시장이 거대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자급할 수 있고 인구 구조도 튼튼해요. 아까 말씀드린 15년 허리띠만 질끈 졸라내면은 그 다음에 인구 구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이비부 세대 가장 나이 많은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면은 재정 불균형도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나라의 재정 부담이 덜게 되니까. 그래서 2040년이 되면 미국의 평균 연령은 40인데 중국의 평균 연령은 47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중국을 한물간 나라로 취급하게 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조차도 이제 유럽 뒤를 이어서 인구 구조가 붕괴되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의 세계,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이 인위적으로 유지해온 그런 질서가 평화를 유지시킨 질서가 이제 무너지고, 그동안 미국 덕분에 지정학이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정학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주도 성장, 에너지 수입형 국가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나라. 그래서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격변, 고령화 되니까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소비주도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자본 창출되는 자본도 줄어들고, 정부 재정 부담은 증가하고 고령화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만인에 대한 투쟁, 서로 원자재 에너지 시장 확보하려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제국 시대처럼 식민지를 거느리고 국가의 위상이나 부귀영화 사치품을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생존을 건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세상 일에 무관심했던 초강대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바다의 절대 강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입하고 싶은데 가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선택적으로. 그리고 미국을 대상으로 딴지를 걸 나라는 전무해져요. 그리고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미국이 이탈하는 거는 이탈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이탈할지가 문제입니다. 이탈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근데 언제 이탈할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서서히 이탈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나마도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미국은 반드시 곁에 둬야 할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주도 경제 성장이 가능한 큰 시장은 거의 유일해요.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미국 시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 금융체제가 부실한 지역에서 탈출하는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미국은 자본시장이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안 그래도 풍부한데. 그리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공격 대상을 찝어갖고 손보는 그런 해양 국가로 다시 탈바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해군력을 다 합한 거에 3배의 해양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초대형 항공모함이 12척인데 나머지 3개 다 합해서 한 척입니다. 그 한 척도 미국의 아주 가까운 동맹인 영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 불가능한 거는 미국이 서서히 이탈할 것인지,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탈할 것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쯤 됐죠? 4시 52분. 자, 달러 디플로마시. 앞으로 다가올 무질서 시대에 달러 디플로마시라는 거는 달러 외교인데, 이거는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하지 않고 경제력을 이용해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이 달러 외교를 펼칠 지역은 이 점선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남미와 중남미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지역.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이 빗살무늬 지역은 앞으로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화약고예요. 페르시아만 지역. 이 지역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앙숙 관계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가 주로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죠.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관계는 무슬림과 이스라엘의 관계보다 더 나쁘대요. 그렇게 앙숙입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없다고 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에 에너지 공급처로서 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긴 정말 마법의 왕국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아니었으면은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을 나라예요. 근데 이제 브레튼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란이라는 적대적인 나라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이 지금까지 25만 명의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1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상주하는 기간도 1년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 군사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항상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종교적 종주국, 메카가 있죠. 종주국으로서 누리는 그 권위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갖고 있는 유전을 굉장히 탐내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이란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국이 신경을 좀 덜 쓰게 되면. 그다음에 이 지역은 러시아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은 군대도 줄어들죠. 군인 수도. 그러면은 러시아는 막강한 육군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유지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가 안정적인 국경을 확보하려면은 자기네가 본래 있던 지금 국경 지역에서 벨로루스나 뭐 이런 소련 공화국 있죠. 그 소련 공화국들을 다 점령하고 크리미아 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다 점령하고 폴란드까지 진출해야지 안정적인 국경선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유럽은 가만히 있냐? 당연히 안 그러죠. 폴란드가 스웨덴 북유럽 나라들이 강소국입니다. 군사력이 상당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그다음에 영국까지 연합해서 러시아에 맞설 것이라고 이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전부 페르시아만에서 석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원자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싣고 자기 나라까지 가려면 뱃길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뱃길을 오가는 중에 서로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차지하려고 원유라던가 원자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암담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남미 지역을 달러 외교의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는 옛날부터 중남미 지역의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 다른 대륙의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뒷마당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에 중요해요. 중남미 지역은. 그래서 요즘에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개입하고 있죠. 미국이. 중남미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 경제가 엉망이고 그래서 경제 난민이 발생하면 전부 미국으로 올라옵니다. 저번에 캐러밴이라고 아시죠? 중남미 지역에서 대거 걸어서 멕시코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 그런 경제 난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중남미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게 미국의 안보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달러 외교를 펼쳐갖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중국을 봉쇄하는데 이 바닷길을 쭉 따라 있는 나라들을 전부 매수해야 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는 앞으로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망한 지역입니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국의 상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큰 시장이에요. 잠재력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건 지금 이제 제가 다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왼쪽에 국가별 평균 연령을 보십시오. 한국이 일본의 2위입니다.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거의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국이 살 길은 딱히 이게 살 길이라고 저자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건사할 수, 자기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주변 국가들을 요리하는데 상당한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미 성향이 심한 나라였는데 2010년에 중국이 내정에 간섭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강대국이라면 아주 몸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요. 미국 대신에 여기서.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인 동반자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은 요새 미국하고 아주 꿍짝이 잘 맞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라카 해협인데 그 중동에서 들어오는 그 화물선들이 전부 여기를 통과해야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싱가포르도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에 존재하게 된 나라입니다. 사실상 싱가포르에서 처리하는 세계 그 에너지와 상품의 물동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면 폭망할 것 같지만 미국이 이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을 이용해서 이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여기 못 지나가게 하면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동남아는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하고 이미 도시화가 다 진행돼 있기 때문에 잉여 노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조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주도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미국이 지금 달러 외교를 하는 지역으로 삼고 있죠.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원자재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미국이 달러 외교를 펼치게 되는 이 지역에 대만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얹혀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에 붙지 못해서 안달이죠. 자, 이게 저자가 제시한 최선의 방법인데 사실상 작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낙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제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 일단 미국이 중국을 무릎을 꿇리고 더 이상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면은 더 이상 우리나라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미국 앞에 무릎을 꿇은 중국이라도 역시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이 되는 나라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